네, 여러분들 안녕하세요. 시사타파의 심층분석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가 어제 여러분들 방송 말미에 이런 얘기했죠. 검찰이 민주당의 돈봉투 사건으로 11월을 아마 휴재할 거다. 아니나 다를까 오늘 검찰이 임종성, 허종식 전당대회 돈봉투 의혹을 수사하는 걸 압수수색을 했습니다. 돈봉투 수사를 본격화했어요. 그래서 이걸로 또 검찰이 현역 의원들에 대한 강제 수사를 지금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서울중앙지검 반부패 수사 2부 누가 지금 나섰냐면 최재은 부장검사라는 사람이 나섰는데 정당법 위반 혐의로 민주당의 현직들을 건드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아마 제가 알기로는 11월에 송영길 대표의 영장 청구를 이뤄내면서 아마 검찰이 아마 또 다시 검찰 정국으로 바꾸려고 하는 의도가 있었는데 어제 제가 딱 그 얘기를 했는데 오늘 압수수색을 했어요. 하여튼 이 타겟은 송영길이다. 그래서 민주당 전체에게 현직 의원들에게 파다하게 지금 작업이 들어오는 것이다. 이렇게 좀 말씀드리고 그 다음에 오늘 재미있는 기사가 하나 있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립니다. 인유한 씨가 영남의 검사 공천 윤석열 3번 만났는데 한 번도 못 들었다. 바지한테는 이런 거 얘기 안 하죠. 그렇죠? 인유한 같은 바지한테 검사 공천한다고 얘기하겠습니까? 당연히 안 하죠. 응? 당연히 안 해주죠. 바지한테 이런 중요한 얘기를 왜 해줍니까? 그러니까 당연히 못 듣죠. 응? 바보입니다. 바보. 그 다음에 박지원 전 민주당 비대위원장이 송파을을 출마한답니다. 그래서 배현진과 도돈당을 한다는데 무시하세요. 관심 가질 필요 없어요. 저런 애들은. 저런 애들은 그냥 나오든가 말든가 민주당에서도 안 찍으니까 저런 애들은 그냥 관심을 갖지 마세요. 그 다음에 제가 좀 걱정되는 게 신원식이가 지금 국방부 장관인데 우리나라의 대장급 7명의 인사를 전부 바꿨다고 했는데 지금 아무래도 얘네들이 선거판을 한번 흔들 수 있는 거는 북한의 도발이거든요. 북한이 도발을 하면 즉각 강력히 끝까지 응징할 것이다 라고 하면서 계속 대응 전략을 펼치고 있는데 물론 국방부 장관으로서 북한이 도발을 하면 당연히 이렇게 응징을 하는 건 좋지만 끝까지 응징할 것을 지시했다. 이것은 위험합니다. 그렇죠? 북풍머리는 분명히 이번 총선 때 꺼낼 것 같은 카드예요. 그 다음에 오늘 이재명 당대표께서 국회에서 민생경제 기자회견을 했어요. 대부분 당대표나 이런 사람들이 기자회견을 하면 취임 며칠, 그 다음에 취임 1주년 아니면 뭐 긴급 현안 뭐 이런 것들 기자회견을 하는데 이재명 당대표가 민생경제를 강조하면서 국회에서 기자회견한 거는 이건 어떤 의도가 있냐면요. 이거는 얼마 전에 윤석열이가 국회를 찾아서 내년 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하면서 협조를 구했죠. 이거는 이재명 당대표가 현재 윤석열 예산을 꼼꼼히 짚어보니까 당연히 긴축 재정이거든요. 그러니까 돈을 안 쓰겠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먼저 핵심만 말씀드리면 총선 전에 민주당이 국회의 주도권을 잡기 위해서 이재명 당대표가 경제 이슈를 띄운 거예요. 그러니까 이재명 당대표가 여기서 윤석열 정부의 경제 정책을 질타한 게 뭐냐면 거꾸로 가는 정책이라는 거죠. 우리나라가 지금 저성장의 늪에 빠졌죠. 당연히 여러분들 우리나라가 뭐 1980년대 어떤 개발도상국 그때는 당연히 막 10% 가까이 우리가 막 경제 성장률을 했죠. 근데 왜 지금은 우리가 선진국 대열에 들어서고 나서 이제 2% 3% 경제 어떤 성장률이 어렵냐면 분모가 커져서 그래요. 분모가 경제 규모가 커지니까 1% 2% 3% 4% 5% 그러니까 뭐 10% 이렇게까지 성장하는 건 쉽지가 않죠. 그렇죠? 근데 중요한 거는 지금 우리나라 현재의 경제 동향이나 이런 것들을 윤석열이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짚어줬는데
지금 우리나라가 왜 그 스태그플레이션 즉 그 내수가 침체되면서 물가는 오르는 현상이 벌어지는 이유는요. 가게가 소비를 안 하고 기업이 투자를 안 해서 그런 거예요. 정확히 얘기하면요. 그렇죠? 그렇잖아요. 가게는 쓸 돈이 없고 물가가 올라가니까 소비를 줄이고 기업은 경제 상황이 어려우니까 투자를 하지 않고 그게 악순환이 되는 거거든요. 이럴 때 국가가 할 일은 무엇이냐면 국가의 재정 건전성만 생각하면서 긴축 재정을 할 게 아니라 가게를 살려야지 국가의 재정도 넉넉해지는 거거든요. 왜 그러냐면 소비가 늘어나야지 세금이 들어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이재명 당대표 입장에서는 가게가 어렵다고, 그러니까 국가가 지금 재정 부담이 있다 그랬고 그 재정의 부담을 가게로 떠넘기면 안 된다는 거죠. 그렇죠?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국가가 어려운 게 낫지 가게가 어려운 게 낫습니까?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요. 가게가 어려울 때 국가가 돈을 재정을 투입해서 지역 경제를 활성화하고 내수 경제를 활성화함으로써 기업이 살아나고 경제가 선순환 구조가 되면서 사실상 그게 다시 세금으로 환입되는 거거든요. 근데 거꾸로 가는 거죠. 가게는 망하든 말든 국가만 안전하면 된다. 이런 말 같지도 않은 소리를 하는 거죠. 결국은 가게가 망하고 기업이 도산하면 국가가 망하는 거예요. 우리가 IMF 때보다 더 힘들다는 얘기를 왜 하냐면요. IMF 때 여러분들 보세요. 국가가 이러면 안 됩니다. IMF 때 국가가 어려울 때 국민들은 어떻게 했어요? 그때는 국가의 외환 보유고가 바닥이 난 것이지 대한민국의 가계 부채는 굉장히 건전성이었어요. 그래서 국가가 부도냈다라고 하면서 외환위기가 터지니까 대한민국 국민들이 나라 살리겠다 그러면서 금을 내다 팔았거든요. 그만큼 훌륭한 애국적인 국민들이 있으면 국민들이 지금 가계 부채나 국민들이 자영업자들이나 노동자들이나 이렇게 힘들 때 국가가 이제는 국민들을 위해서 재정을 투입해서 국민들의 가계를 활성화시키고 국민들이 살 수 있는 방향을 만들어줘야 되는데 자영업자들이나 가계의 어떤 그 가계가 죽으면 기업도 죽어요. 그럼 국가가 죽어요. 근데 이제 와서 나 몰라라 하면서 국가의 재정 건전성 따지면서 이런 거꾸로 된 경제 정책을 펼치는 것을 이재명 당대표가 사실상 굉장히 질타하는 겁니다. 만약에 지금 여러 어떤 그 경제 전문가들이 얘기를 하죠. IMF 때보다 더 시한폭탄이 기다리고 있다. IMF 때는 그냥 외환 보유고가 바닥 났던 거예요. 국가 부도산 상태. 그렇죠? 달러가 없던 것뿐이에요. 그런데 국가가 그 당시에 무슨 재정이 바닥나거나 어떤 가계가 엄청난 부채에 시달리고 그게 아니에요. 그때는 국민들은 재정이 건전했기 때문에 오히려 국민들이 살려냈어요. 기업들이 방만 경영으로 하다 보니까 기업들이 도산을 하고 국민들이 낸 세금 갖고 국가의 세금으로 공적 자금을 투입해 갖고 기업들을 살렸던 거예요. 그렇죠? 지금 이거 정말 이런 아마추어들이 정권을 잡고 있으니까 언제 돈을 써야 되고 돈은 여러분들 경제도 골든타임이 있는 겁니다. 골든타임을 놓치면요. 가게가 여기저기서 망하게 되면 가장 이어지는 도산이 어디냐. 기업 다음에 어디죠? 바로 금융계가 부실해져요. 금융권도 부실하게 되면 연체율이 올라가고 엄청난 지금 연체율이 올라가고 있거든요. 결국은 금융권이 부실해지면 우리나라가 신용등급이 낮아지면 외국에서 돈을 빌려오는 것도 사실상 지금 뭐 더 비싼 신용등급이 떨어지면 여러분들 신용 나쁜 사람들한테는 더 이자를 받으면서 돈을 빌려줄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재명 당대표가 오늘 얘기한 게 뭐냐면 재정 확대를 해라. 성장률 그렇게 하면 내 말들만 들으면 결국은 성장률 3%가 가능하다. 이런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지역화폐 예산 복구, 지역화폐 전부 윤석열 정부에서 마이너스 아예 다 삭제를 해버렸죠. 지역화폐 예산 복구하고 그 다음에 1년 한시 임시 소비세에 공제를 해라. 응? 그래서 국민들에게 뜯어내는 세금들을 줄여라. 그 다음에 소상공인 가스 전기 부담 완화를 해라. 지금 여기저기서 물가로 아우성거리고 있는데 가스나 전기를 부담을 완화해주면 사람들이 여기저기서 그래도 숨통이 좀 트일 거 아닙니까? 그 다음에 여기 부동산 경기가 활성화될 때 전세 사기 피해자들이 상당히 많이 피해를 입고 그 사람들이 시름에 빠져 있어서 전세 사기
사기 피해자들 구제를 해라. 전세 대출 이자 부담하는, 그러니까 주택담보대출이나 이자 부담이 있는 것들을 완화를 해라. 이거는 어떻게 하냐면 정부 부처는 이런 점에 좀 신경을 써달라라고 주문을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신년 기자회담, 그 다음에 취임 1주년 기자회담, 지난 2월에 자신에 대한 체포동의안 기자회견 간담회, 그 이후에 이전 경계 간담회는 적재적소에 잘 한 거고, 결국은 이건 뭐냐면 총선 전에 민주당이 민생경제 챙기는 주도권을 이재명 당대표가 선점을 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이렇게 딱 들으면 오늘 이재명 당대표의 경제기자회견을 어떤 내용이었는지 몰라도 제가 요점으로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면 아마 좀 이해가 좀 빠를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서 국가를 운영하는 것은 장난이 아니다. 응? 가계와 기업 고통이 이렇게까지 무감각할 수 있냐. 그러니까 윤석열이의 예산 편성이나 이런 것들을 보면요, 지금 생각해보세요. 긴축 재정이라고 하면서 여러분들 왜 우리가 자꾸 대통령실 예산을 줄이라고 하냐면, 긴축 재정이라고 하고 전체적으로 내년 예산을 깎는다 이런 얘기하면서 2023년도에만 정상 외교 예산이 578억 원이었어요. 근데 그것도 중간에 모자라갖고 지난 9월 국무회의 일반 예비비 329억 원을 추가로 승인했어요. 이게 총 얼마냐면요, 900억 원이 넘는 돈을 그냥 정상 외교 예산으로 900억 원을 넘게 썼는데, 국회에 따르면 내년 대통령실 예산은 1032억 원이래요. 올해 예산보다 오히려 늘어났어요. 딴 거는 다 깎고 대통령실 예산만 4.8% 46억 8천만 원을 늘렸습니다. 응? 2005년 이후에 가장 낮은 수준이 2.8% 증가하면서 우리나라 국가 총 예산을 이렇게 긴축 재정을 해놓고 대통령실 인건비만 433억 원이래요. 최근 5년 동안 가장 높은 수준으로 대통령실의 인건비가 올라가고, 대통령 특수 활동비는 82억 5,100만 원인데 업무 추진비와 특정 업무 경비비는 상당하게 늘렸습니다. 대통령실은 예산을 늘리고 지네들은 마음 놓고 쓰겠다는 거죠. 이러니까 욕먹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이재명 당대표, 여러분들 제 방송을 이재명 당대표님이 유튜브 맨날 이렇게 누워서 보시잖아요. 이재명 당대표님도 제 방송을 자주 보시는데 어제 제 방송을 보신 것 같아요. 김포 서울 편입 그 얘기 집중 적절하지 않다. 오늘 그 얘기 들으셨어요? 제가 이거 왜 자꾸 민주당이 이거 빨려 들어가냐. 오늘 이재명 당대표께서 국힘당이 띄고 있는 김포 서울 편입에 대해서 그 얘기에 집중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제가 이걸 뭐하러 이거를 민주당이 제가 어제 그 얘기했잖아요. 어제 민주당이 뭐하러 그 최고위원회에서 그런 천공 그런 영상을 들고 왜 그런 짓을 하냐. 이거 좀 아니다라고 했는데 이재명 당대표도 김포 서울 편입 그 얘기 집중하는 거 옳지 않다라고 지금 얘기하면서 사실상 민주당은 민생경제에 올인을 하겠다라고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김포 얘기 시작으로 해갖고 이거는 제가 오늘 대안까지 좀 제시를 해줄게요. 민주당 이거 대응 이딴 식으로 하면 안 돼요. 왜 그러냐면 이렇게 얘기하면 민주당 나중에 코너에 몰려요. 이거 코너에 몰립니다. 왜 코너에 몰리냐면 지금 이제 제 말대로 돼요. 김포시 서울 편입은 놔두면 국민의힘끼리 싸우다가 그냥 끝나요. 진짜로. 민주당 여기 빨려 들어갈 것도 없고 김포 뭐 승인을 하든 말든 법을 발의하든 말든 민주당은 자신 있게 얘기해야 됩니다. 민주당이 제가 오늘 좀 혼내야 되는 게 뭐냐면 이런 어떤 그 국민의힘이 제시하는 정책을 딱 들으면 민주당이 자신 있게 반대한다 딱 얘기를 해야 돼요. 유야무야 여론을 지켜보겠다 이딴 정치하면 깨지는 거예요. 그 쓸데없는 망국적 도시 집중화 형상, 시대에 역행하는 망국적
이런 포퓰리즘 저기 선거용 정책 반대한다. 자신 있게 딱 치고 나가갖고 더 이상 국힘당이 물어보지 못하게 해야 되는 거예요. 계속 괜히 우리가 이거 김포를 폐지시킬 겁니다. 국힘 민주당은 대답하십시오. 김기현 이런 거에 빨려 들어가면 안 되는 거예요. 그냥 민주당은 우리는 민생 경제에 집중하겠다. 니들 그 지금 되지도 않을 김포시 또 집값 들썩이게 하고 이거는 서민 경제 죽이는 거다. 그냥 이렇게 얘기하면 더 이상 묻지 못하게. 그럼 얘네들이 민주당이 반대했다 그럼 몇 번이나 갈 것 같아요. 그냥 니들끼리 알아서 해라 치고 박든지. 이거 끼어들면 안 되는데 여러분들 오늘 재밌는 일이 있었습니다. 오늘 어떤 재밌는 일이 있었냐면 국힘 따로 윤석열 따로. 오늘 나 이거 보고 되게 웃었어요. 왜 사진 안 나와? 여러분들 요거 오늘 이게 무슨 일이냐면요. 오늘 윤석열이가 대전을 갔어요. 윤석열이가 대전을 갔는데 이제는 지방시대. 지방 가갖고 대한민국 지방 엑스포에 축사를 하러 갔습니다. 근데 이제는 지방시대. 윤석열은 지방시대라 그러는데 국힘당은 메가시티를 만든대요. 바보죠. 그냥 국힘당은 속도전으로 밀어붙이겠다. 왜요? 서울이 왜요? 서울이 커지면 안 되나요? 병신. 근데 이게 너무 웃긴 게 윤석열은 저렇게 지방시대를 얘기하는데, 그쵸? 윤석열은 지방시대를 내는데 국힘당은 따로 가요. 그래서 지금 뭐지? 지금 국힘당이 따로 가는 게 한두 개가 아니죠. 안철수는 어때요? 이준석을 제명해야 됩니다. 이준석 사면. 뭐가 컨트롤 타워가 없어. 안철수는 연일 이준석을 제명해야 됩니다. 이준석 사면. 지금 이게 여러분들 완전 국힘당이 그냥 냅둬야 되는 거예요. 이럴 땐 그냥 냅두면 지네끼리 알아서 싸우다가 그냥 가는 거예요. 근데 오늘 여러분들에게 좀 여기 뉴스에서 우리가 예의주시할 게 있습니다. 뭐가 있냐면 윤석열이가 이런 얘기를 해요. 오늘 아까 제가 방금 보여드렸던 이제는 지방시대다라는 대한민국 대전에서 엑스포 2024년 지방시대 엑스포에서 연설을 했는데 기념사를 했는데 지역 발전을 핵심으로 한다 라고 하면서 교육과 의료를 얘기합니다. 그렇죠? 교육과 의료. 이거 뭐냐면요. 얘네들이 전문가가 뭐죠? 교육과 의료의 혁신을 강조했는 게 이건 뭐냐면요. 해외 영리병원을 지역에다가 영입하라는 겁니다. 교육은 뭐냐? 외국의 영재학교, 외국의 유수한 대학들 이런 것들을 유치하라는 거예요. 그래갖고 지역 발전의 핵심으로 제주도에 영리병원을 만들다가 난리가 한번 났었죠. 그러니까 핵심으로 지방의 영재학교, 외국인 학교, 결국 교육 민영화, 사교육을 확산화시키고 의료 민영화, 의료의 사유화 이런 것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외국 자본을 갖고 거기에다가 그러면 교육은 격차가 날 수밖에 없고 하여튼 이런 것들을 얘네들은 그냥 던지는 게 아니에요. 제가 얘기합니다. 얘네들 좀 있으면요. 이 그러니까 서울시 김포 편입이 실패로 돌아갈 확률이 99.99999%인데 끝나고 나면 뭐냐? 지역 발전 또 갑자기 어젠다를 바꿔갖고 지역에 젊은 청년들이 없으니까 좋은 영재학교나 좋은 외국인 비싼 외국인 학교들을 지으면 서울에 있는 유수의 아이들이 지방으로 가지 않겠냐 이런 짓거리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렇죠? 돈 있는 애들이 지방에 그럴싸한 영어 유치원부터 해갖고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이런 걸 지어놓으면 서울에 있는 돈 많은 사람들 아이들이 지방으로 가지 않겠냐. 의료도 이제는 최첨단 시설을 갖춘 의료 보험 혜택이 전혀 되지 않는 어떤 이런 의료 단지를 만들자.
총선 전에 나올 겁니다. 그다음 윤석열은 오늘도 지방지대를 얘기하면서 수도권의 기업들을 지방 이전 시 파격적 세제를 지원한다고 합니다. 야, 여기는 컨트롤 타워가 누구야? 김기현이는 김포를 편입해야 됩니다 이러고 앉아있고, 윤석열은 수도권 기업들을 지방 이전 시 파격적인 세제를 지원하겠다. 지역 필수 의료 체계 정립, 교육 혁신 지역이 주도해. 이게 아까 제가 얘기한 거예요. 지역 필수 의료 체계 정립. 응? 난 얘네들 누가 컨트롤 타운지 알 수가 없어요. 국힘당이 오늘 기자회견, 이재명 당대표가 기자회견을 했죠. 경제 기자회견을 하고 나니까 논평을 할 거 아닙니까? 국힘당이 어떤 식으로 논평을 했냐면, 이재명 대표가 정부의 노력을 무조건 깎아만 내린다 라고 얘기하면서, 뭐 이렇게까지는 얘기할 수 있어요. 제가 보면 국힘당 입장에서는. 그 다음 얘기하는 게 너무 웃겨요. 우리 경제가 저점을 통과해서 회복 국면에 접어들고 있대요. 아무도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우리 경제가 점점점 나락으로 지금 빠지고 있다라고 다들 생각을 하고 있는데, 국힘당만 지금 우리 경제가 저점을 통과해서 회복으로 접어들고 있대요. 이러니까 지지율이 안 나오는 거죠. 오늘 잠깐 경제 얘기 조금만 첨언해드리면, 오늘 미 연준 파월 의장이 금리를 동결했습니다. 미 연준 파월 의장이 금리를 동결해서 오늘 아마 우리나라 주식시장이 아마 빨간불이 들어왔을 겁니다. 당분간은 제가 보면 상승 릴레이가 좀 있을 거예요. 근데 추가적으로 이제 미국도 전 세계 경제나 내년 총선을 앞두고 미국도 더 이상 금리를 올리는 것에 대한 좀 부담이 있기 때문에 파월 의장이니까, 미국이 결국 달러 패권이, 미국이 금리를 올리냐 안 하냐, 만약에 오늘 미국이 기준금리를 올렸다 그러면 우리나라는 전부 파란색으로 오늘 하락장이었을 텐데, 주식 투자하시는 분들은 아마 조만간, 당분간은 어떤 미국이 금리를 동결해서 시장은 괜찮을 거예요. 근데 내년에 미국이 금리를 낮추기 시작하면 그때부터는 좀 주식 투자하시는 분들은 괜찮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윤석열 씨가 대기업 총수들을 초청해서 비공개 만찬을 했어요. 내년도 경제 상황 등의 인식을 공유했는데, 진짜 뭐 삼성전자 이재용 회장, 최태원, 구광모 대기업 총수들과 최근 비공개 만찬을 했는데, 이건 딴 게 아니라 우리나라 경제가 얼마나 어려운지 모르니까 물어보는 겁니다. 몰라서 물어보는 건 좋지만, 하여튼 뒤에서 저러고 있어요. 오늘 윤석열이가 연구 현장 우려 잘 알고 있다. R&D 예산 앞으로 확대하겠다. 말로는 이렇게 하고 예산은 깎죠. 그래서 말따 행따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조건 무대뽀식으로 어떤 정책을 추진하고 안 되면 말지, 이런 식으로 하다 보니까 항상 이렇게 뒷북을 치는 겁니다. 오늘 지금부터는 민주당이 어떤 국힘당과 모든 언론이 지금 김포를 띄우고 있고, 뭐 구리, 그 인접, 경기도까지 막 띄우고 있는데, 오늘 국힘당이 이제 벌써부터 포화를 가하기 시작했습니다. 김포 편입 입장부터 밝혀라 압박을 하고 있어요. 그랬더니 민주당이 5호선부터 연장해라. 이거는 잘한 거예요. 단기적으로 보면, 그렇죠? 왜냐면 김포 시민들이 볼 때는 서울시에 편입돼서 나에게 돌아올 이익이 무엇일까를 먼저 생각을 합니다. 사람들이 생각할 때. 그렇잖아요. 서울시로 내가 만약에 김포로 살고 있어요. 내가 김포에 사는데 우리 김포가 서울에 편입되면 나에게 돌아올 이익이 뭐지? 사람들은 그런 생각을 해요. 별로 와닿지가 않거든요. 그렇죠? 와닿지가 않아요. 근데 만약에 지하철을 사람들이 5호선이 김포에 들어온다 라고 하면 사람들은 이제는 한 방에 갈 수 있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민주당이 단기간적으로는 잘 받아쳤어요. 5호선부터 연장하라. 그래서 홍익표 원내대표가 이건 잘했어요. 김포 서울시 편입하는 졸속이다. 5호선 연장, 정부안 갖고 와라. 예타 면제해줄게. 예타 예비 타당성 조사 면제해줄게. 정부안 갖고 와라. 이거는 굉장히 잘했는데, 왜 제가 오늘 김포시 서울시 편입은 놔두면 국힘당 개싸움 나냐면요,
인천, 경기, 김포 등 서울 편입에 반대하는 사람들 반대가 65.8%예요. 찬성 23.7%밖에 안 됩니다. 서울에서도 김포가 서울로 편입되는 거에 반대가 60.6이에요. 이거는 김포 시민들도 원하지 않고 있고 인천과 경기에 사는 사람들도 이건 여론에서 불리하지가 않아요. 이건 민주당이 괜히 이거를 국힘당이 협조할 겁니까? 안 할 겁니까? 하면 니네 맘대로 해. 그냥 민주당은 그냥 가만히 있고 다른 걸 제시하면 돼요. 어떻게 하면 되냐? 벌써부터 민주당은 말을 아껴야 됩니다. 민주당은 딴 걸로 얘가 누가 봐도 김포시 편입은 먹고 사는 문제가 아니라 내년 총선용이라는 걸 국민들이 바보가 아니에요. 그렇죠? 지금 싸움은 국민의 힘끼리 났어요. 홍준표 비핵관들은 일제히 논쟁을 하고 있어요. 지방 메가시티에 오히려 키워야 된다. 그 다음에 서울이 오히려 북한의 전방이 된다. 주로 윤석열계와 서울 접경 지역의 지역구를 둔 정치인들이 전부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 이거 국민의힘이 벌써부터 찬반 논란, 자기네들끼리 싸우고 수도권에 있는 의원들은 서울이나 챙겨라! 라고 하고 있고, 지금 그러다 보니까 이제 구리도 서울 편입 동참한다. 성남등도 바람몰이, 국힘 수도권 특히 발전 맹드라이브 건다. 이거 언론에서 찍고 있는데, 민주당 이거 이런 식으로 대응하면 안 되고 제가 이따가 대응 방법을 알려드리고 있습니다. 제가 어떤 거를 여러분들에게 민주당이 지금 제대로 대응을 하면 되냐면, 현재 여러분들 윤석열 지지율을 한번 보세요. 윤석열 여러분들 낙동강 하류도 드디어 뒤집혔습니다. 한국사회 여론조사 KSOI가 여러분들 알다시피 경남도민들 불경을 대상으로 윤석열에 대한 직무평가를 했는데 긍정평가는 46.7, 부정평가는 49.7. 부울경에서도 부정평가가 굉장히 높습니다. 이게 여러분들 뭐냐면 부정평가가 49.7% 중에 매우 잘못하고 있다가 40.1이에요. 잘못하는 편이다가 9.7이고 매우 잘못하는 편이다가 40.1. 부울경도 뒤집혔죠. 더 좋은 소식을 하나 알려드릴까요? TK 대구 경북에서 60대 이상, 이거는 완전 거의 콘크리트였잖아 옛날에. 대구 경북의 60대 하면 거의 콘크리트였잖아. 윤석열 지지율이 부정평가가 더 높습니다. 60대에서. 연령별로만 보면요, 만 18세에서 29세 긍정은 24.2, 부정은 74.5. 30대에서는 긍정이 40.8, 부정이 57.7. 40대는 긍정이 31, 부정이 67.8. 50대는 긍정이 27.4, 부정이 72.1. 60대 이상은 긍정이 48.4, 부정이 49.8. 대구 경북에서도 부정평가가 추월했어요. 사실상 식물 대통령입니다. 지금부터 민주당이 이런 김포시 이런 문제에 여러분들 잘 보여요. 저는 민주당의 대응이 실패라고 먼저 얘기할게요. 국힘당이 김포시를 서울시에 편입한다고 하니까 연일 한 2, 3일째 언론에서 팍 띄었죠. 여론의 이슈 몰이에 국민의힘은 성공한 거예요. 그렇죠? 우리가 인정할 건 인정하자고. 국힘당이 잘 됐던 못했던 이슈 전환은 성공을 했어요. 초기 대응을 완전히 실패한 거예요. 왜 실패했냐? 내가 만약에 민주당이 책사하면 뭘로 여러분들 받아쳐야 되냐면요, 일단 여러분들 서울이 작아서 메가시티를 만듭니까? 이미 서울은 전 세계 OECD 국가 중에서 인구 분포도가 가장 높은 나라예요. 도시예요. 그런 인구 분포도가 가장 높은 도시를 더 크게 만든다는 거죠. 일단 민주당이 첫째 무엇을 해야 되냐? 우리나라가 여러분들 도시 집중화 현상이
도시 집중화 현상 때문에 바로 저출산 고령화 시대가 된 거예요. 이거를 짚어줘야 돼요. 수도권에 인구가 집중되다 보니까 젊은이들이 전부 수도권에 집중을 하다 보니까 먹고 살기 힘들다 보니까 아이를 낳지 않고 각자 도생이 되는 시대가 돼버린 거예요. 살짝 지방 분권화 시대가 되고 지방이 살기 좋았다 그러면 싼 집에 연애하면서 얼마든지 아이 낳고 키울 수 있는 환경이 되는 거예요. 결국 서울 집중화 현상에 부동산 가격 폭증이 결혼을 포기하게 하고 연애를 포기하게 하면서 사실상 대한민국이 저출산 현상의 시작은 집중화된 서울에 있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서울이 비대해지면 비대해질수록 서울 주변에 있는 집값은 평균 10억 원이 넘어가는, 지방은 여러분들 가면 2, 3억이면 30평대 아파트에서 단란한 가정을 꾸릴 수 있는데, 젊은이들이 서울에 올 수밖에 없는 이유가 대기업의 본사가 86%가 80% 이상의 대기업의 본사가 서울에 있어서 그런 거예요. 대기업의 본사를 지방으로 이전을 하게끔 하고 대한민국의 권력기관들을 지방으로 이전을 하면 자연스럽게 지방에서도 일자리를 얻으면서 지방에서 사람들이 정착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여러분들. 우리가 보면 서울이 비대해짐으로써 얼마나 많은 병폐가 있습니까? 우리가 단순히 교통, 인구 밀도 이게 아니에요. 결국은 서울이 비대해지고 그 비대해지는 속에 왜 사람들이 많이 나오니까 많이 모이니까 결국은 상권도 이쪽에서 제일 많이 형성이 되고 사람들이 많으니까 돈이 되잖아요. 그래서 관공서나 권력기관들이나 전부 이쪽에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집값은 올라가고 물가는 올라가고 젊은이들도 대기업의 집중 현상이 서울에 쏠려 있고 일자리도 서울에만 있고 수도권에만 있고, 그러니까 젊은이들이 지방에서 왜 지방이 소멸되냐? 젊은이들이 떠나서 그런 거 아니에요. 그러면 서울에 많이 지방에서 올라온 젊은이들을 다시 자기 고향에서 일할 수 있게끔 하려면 지방 분권화 시대가 돼야 되는 거예요. 일자리가 없으니까 당연히 젊은이들이 서울로 올 수밖에 없잖아요. 이게 문제가 심각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서울에 왔더니 내 몸 하나 건사하기도 힘든데 무슨 결혼이냐라고 하면서 결혼을 포기하게 되고, 거꾸로 가는 거죠. 대한민국의 최대 위기는요, 50년 후에 노동인구가 없는 거예요. 저출산 현상이 대한민국의 망국에, 이제는 대한민국은 선진국 이런 얘기도 못해요. 일할 사람이 없는데 전부 50년 후에 만약에 여러분들 100세 시대가 되면 여러분들이나 나는 이미 다이했겠지만 지금의 우리 잼님이나 30대 20대 이런 분들은 50년 후에도 나이 많은 고령이 돼갖고도 살 수밖에 없잖아요. 지금 여러분들이 보시면 결국은 일하는 인구는 없고 결국은 살아있는 노동력을 갖고 있는 노인들만 많고, 망국적 병이 바로 저출산이에요. 진짜 이건 미친 거예요. 아니 수도권이 결국은요, 여러분들, 대한민국 인구의 반이 수도권에 살아요. 서울, 경기, 인천에 5천만 명 중에서 2,500만 명이 살아요. 말이나 되냐고요. 서울, 경기, 인천에 2,500만 명이 몰려 사는데 이게 말이나 되냐고요. 대기업 본사가 86%의 위치가 수도권에 전부 있고, 이거는 경제 개발, 우리가 개발도상국일 때나 경제 모멘텀입니다. 수도권의 집중 역할. 선진국은요, 결국은 왜 이건 박정희가 이 당시에 지방의 인구들을 서울로 오게끔 했냐면, 거대 도시를 통해서 인력과 자원의 공급을 원활하게 해서 시너지 효과를 보게끔 한 거예요. 기업들을 살려갖고 싼 인건비를 제공하게끔 하고, 그렇죠? 운송수단의 물류비를 절약하려고. 장단점이 분명히 있는 거죠. 그러나 지금은 단점이 더 크게 되는 거죠. 하여튼 결국은 대한민국이 여러분들 저출산, 메가 서울을 국힘당이 띄우고 있는데 수도권 과밀이 결국은 저출산을 불러일으켰다. 결국은 수도권이 아닌 지역에
사회 간접 자본이나 SOC 예산을 투입을 해서 사람이 살 수 있고 기업들이 일할 수 있게끔 지방을 만들어야 된다. 그래서 민주당 대응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지금 뭐 김포시 자꾸 서울 경기 주변에 메가시티를 만든다. 민주당 응대하지 마십시오. 이거는 지역 안에서들 자기는 현실성도 없고 시간도 없고 안 될 것 뻔히 알아요. 민주당이 이건 뭐 하면 되냐면요, 부울경에 메가시티를 띄우는 거예요. 이게 누구냐면 김경수 경기도지 그 당시에 경남도지사가 추진했던 일입니다. 부울경을 하나로 묶어갖고 메가시티를 만든다. 그래서 원래 이게 2023년 올 1월에 출범을 앞두고 있었는데 경남도지사가 박완수가 되면서 이것을 전부 무마시켰어요. 이게 왜 맞불 전략이 좋냐면 지방 분권화 시대나 서울 집중 현상을 해소하고 부울경의 표를 잡아올 수 있거든요. 민주당은 여기서 딴 거 하지 말고 지금 서울 수도권이 중요한 게 아니라 무너져 가고 있는 인구 소멸되고 있는 지방을 살리기 위해서 부산, 울산, 경남에 메가시티를 만들어서 지방을 살려야 된다 라고 하면 민주당이 가장 약한 연결고리인 낙동강 벨트를 차지할 수 있어요. 그렇죠? 민주당 같이 뛰어야죠. 이렇게 말도 안 되는 떴다방 같은 거 하지 말고 이미 경남도지사였던 김경수 지사가 만들려고 했던, 추진하려고 했고 2023년 1월에 사실상 출범하려고 그랬던 부울경 메가시티를 민주당이 맞불을 놔야 됩니다. 이거는 현실성이 있거든요. 그러면 왜 명분도 있거든요. 국토 균형 발전도 되는 것이고 지방 분권화도 착실히 되는 거고 서울과 지방의 양극화를 해소할 수 있고 지방화 시대에 걸맞는 민주당의 정책을 펼칠 수 있고 지방의 민주당이 불리한 지역에서 호응을 받을 수 있죠. 국힘당은 지역은 국힘당의 베이스는 TK와 PK인데 오히려 서울에서 민주당 의원들이 의석을 갖고 있는데 오로지 내년 총선을 위해서 서울에만 집중적으로 투자하는 선거용이라는 소리를 들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민주당이 부울경 메가시티 재추진을 해야 됩니다. 서울은 이미 큰 곳이에요. 더 큰 곳을 만들 필요가 없는 겁니다. 그렇죠? 민주당은 맞불을 놓으려면 이렇게 넣는 거예요. 시대에 역행하는 짓을 하지 말고 민주당은 같이 맞불을 놔야죠. 그러면서 이제 전라도는요, 강원도는요 하면 거기도 인구 소멸 지역은 묶어갖고 메가시티를 만들자. 이런 식으로 지방으로 확장을 시켜야지 민주당이 유리하지. 민주당은 굳이 서울의 문제에 참여할 필요가 없어요. 딴 걸로 맞불어요. 그 다음에 민주당의 문제가 뭐냐면 첫째, 요즘 제가 민주당 솔직하게 이제 지금부터는 민주당 쓴소리 좀 할게요. 민주당이 지금 여러분들이 보셔도 존재감이 없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제가 여러분들에게 좀 쓴소리 민주당을 하게 되면 왜 여러분들이 요즘 용해인을 좋아합니까? 응? 생각해봐요. 여러분들 왜 용해인을 응원해요? 민주당이 욕먹을 짓이에요. 여러분들 왜 용해인을 응원합니까? 민주당이 용해인만큼 특출나게 스타가 없는 거예요. 그렇죠? 그 수많은 168석의 민주당 의원들 중에서 용해인만큼 똑부러지게 지금 하는 사람이 없는 겁니다. 몸살이는 거죠. 몸살이는 거. 그렇잖아.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용해인 잘하더라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민주당 또 뭐가 문제냐? 여러분들 왜 윤석열 정부를 공격하는 선봉에 이준석과 유승민, 이현주가 보입니까? 진짜 나 이런 얘기 안 하려고 했는데 왜 여러분들이 유승민, 이준석에 열광을 하고 그런 줄 아세요? 왜 윤석열 비판을 이준석, 유승민, 이현주가 하고 있냐고요? 안 그래요? 민주당이 해야죠. 민주당 168명 지금 내년 총선 준비하고 몸살이고 있는 거예요. 응? 아니 생각을 해봐요. 응? 왜 민주당의 168명 중에 스타가 없냐고요. 이게 뭐냐면요,
얘네들이 지금 몸살이는 거예요. 정치는요, 어떻게 해야지 선점을 하는 거냐면요, 먼저 큰 그림을 그리고 어젠다를 던지고 그 다음에 누군가가 총대를 메고 앞장 나가서 싸우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아까도 불경 메가시티 추진하자, 호남에 어떤 뭐죠, 전라 남북도 그리고 어디까지 묶어갖고 메가시티를 하자, 이런 걸 막 던져주고 누군가가 앞장서서 막 추진하면 그 사람한테 여론의 이슈가 가는 거예요. 민주당이 아무것도 안 하는 거예요. 그렇죠? 민주당이 먼저 이슈를 선점을 하려면 뭔가 던져야 돼요. 아무것도 안 하니까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유일하게 그래도 사이다 같이 일어있던 사람이 바로 최강욱 의원이었어요. 최강욱 의원님. 제가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요, 이번 여러분들 국정조사가 10월 달에 국정감사가 있었죠. 10월 달에 여러분들 국정감사가 있었는데, 국정감사 낙제점입니다. 낙제점. 여러분들 아무리 국민의힘이나 정부가, 윤석열 정부가 협조를 안 한다 그래도 포털의 검색어에 국정조사가 뜨지 않아요. 정말 바보 같은 일. 이거는 제가 뭐라 그랬습니까? 10월은 여당의 시간이다. 168명이 올인을 해갖고 이 정부의 실체를 낱낱이 진짜 각 상임위별로 한 건씩만 메가톤 폭탄을 터뜨렸으면 모든 10월 달의 이슈는 국정감사에 쏠려야 되는 거예요. 그쵸? 제 말 이해가 가십니까? 18개 상임위에서 그 많은 국회의원들 중에서 제대로 한 건만 자꾸 터뜨렸으면 모든 10월은 국정감사에 이슈가 포털을 장식을 해야 되는 거예요. 물론 윤석열 정부가 무시하고 비협조적이고 어떤 증인들이 출석을 안 하고 언론 탓만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제대로 된 한방이 있었다 그러면 안 쓸 수가 없는 거예요. 응? 내가 보면 민주당이 정말 너무너무 낙관적으로 하고 있다는 거예요. 응? 싸울 때 싸워야지 공격을 당하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이 얘기 꼭 말씀드릴게요. 지금 민주당이 국민의힘에서 김포시 서울 편입을 아젠다를 던졌죠. 왜 반대한다고 바로 응대해야죠. 우리는 서울에 더 이상 비대해지는 것을 반대한다. 이런 메시지가 당대표나 당 최고위원회에서 메시지가 바로 나와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지 계속 민주당 니들 찬성할 거야, 반대할 거야, 이런 게 안 나오는 거예요. 계속 반대도 아니고 찬성도 아니고 어물쩡거리니까 계속 언론에 이슈가 되는 것이고 끌려다니는 거예요. 이거는 반대해도 민주당이 수싸움에서 지는 게 없어요. 왜 그러면 민주당이 이렇게 반대하는 메시지를 왜 못 내냐? 수도권에 민주당 국회의원들이 가장 많거든. 그래서 내가 몸살이는 새끼들 혼나야 된다는 거예요. 민주당이 수도권에서 대부분 국회의원 의석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 지역의 눈치를 보면서 자기 지역이 서울로 편입되면 그 지역에는 좋아한단 말이야. 좋아하는 사람들이 있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을 한단 말이야. 그래서 눈치를 보니까 이런 말도 안 되는 총선용 국민의힘이 던지는 거에 바로 반대한다고 받아쳐야죠. 망국적 포퓰리즘이고 도시 비대화가 결국은 저출산을 일으켰고 지방을 괴멸시켰다. 왜 이걸로 못 싸우냐고. 그쵸? 아니, 대응하지 말라면 바로 안 한다고 반대만 던져주면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새로운, 우리는 서울의 비대화는 반대한다. 그러나 부울경 지방시대의 메가시티는 찬성한다. 이렇게 던지라는 거죠.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응? 이걸 반대하냐 찬성하냐 애매모호하게 가만히 있으니까 계속 국힘당이 국회에서 너희들 의견을 얘기하라 그렇게 끌려다니잖아.
우리는 반대한다. 더 이상 이런 총선용 국민의힘의 이런 떴다방식 어떤 국민들 속이는 거는 우리는 반대한다. 그리고 우리는 부울경에 추진하려고 그랬던 부울경 메가시티를 다시 재추진한다. 이렇게 얘기하면 되는 건데. 그리고 진짜 민주당 의원들 제가 아쉬운 게 뭐냐면요. 옛날에는 총대를 말고 뭔가 하나 먼저 자꾸 어젠다를 던져요. 응? 윤석열 그리고 김건희 뭐 이렇게 하면서 계속 민주당이 정책을 개발을 못해요. 그게 가장 아쉬워요. 그렇죠? 왜 국힘당이 김포시 서울 편입 영입을 던질 때 민주당은 왜 그 전에 부울경 메가시티를 지방 분권화 시대에 저출산에 왜 먼저 던져야죠? 정책을 앞으로 개발할 게 얼마나 많습니까? 제가 늘 얘기하는 내년 총선을 앞두고 국회에서 이 청년들 지원 장학금으로 대학 등록금 반값 해주는 게 아니라 영수증 고지서에 대학 등록금 반값으로 해주겠다라고 왜 이런 거 못 던지냐고요. 포퓰리즘이라고 욕 먹어도요 다 좋아할 정책들이에요. 던지고 누군가가 매를 맞고 싸워갖고 이슈를 글로 몰아야죠. 민주당이 대학생들 왜 그러냐면 대학생들 반값 등록금 해준다 그러면 50대의 부모들과 60대의 부모들이 표가 일로 쏠려요. 청년들에만 속하는 게 아니에요. 청년들의 등록금을 아직도 부모들이 대주는 집이 대부분이거든요. 그러니까 민주당이 이런 어젠다를 던지고 그러면 국힘당은 예산이 어딨냐라고 하면 니들이 쓸데없는 예산 줄이면 된다. 이런 식으로 계속 민주당이 이슈에 선점을 하고 주도권을 잡고 계속 싸워나가야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서민들 가게 안정 어떻게 해야 되냐. 지금 서민들이 고금리에 압박을 받고 있고 사람들이 죽어나가고 있다. 이거 어떻게 해야 돼요? 정부가 가계대출 부담 줄이기 위해서 가계대출 이자를 상한선을 정해라. 그냥 던지는 거야 민주당은. 그래갖고 무조건 싸우는 거야 국힘당. 좋은 정책을 던졌는데 국힘당은 반대할 수밖에 없잖아요. 왜? 재정이 없으니까. 그럼 재정 파탄 누가 시켰냐? 대기업 감세시키고 부자들 종부세 깎아주고 재벌 법인세 깎아주고 재정 파탄은 윤석열 정부가 낸 거 아니냐? 이렇게 싸워주는 거예요. 응? 민주당이 계속 정책으로 국민의힘이 못 받을 만한 정책을 계속 던지는 거예요. 야, 서민들을 위하는 정책은 민주당밖에 없구나. 응? 그렇잖아요. 서민들을 위하는 정책은 민주당이 계속 싸우는 언론에서 계속 민주당이 이번에는 내년 총선용이라는 포퓰리즘의 어떤 비난을 받으면서도 내년 청년들의 대학 등록금을 반값으로 하겠다는 공약을 걸었습니다. 이렇게 하면 민주당이 이슈가 쏠리는 거야. 그럼 사람들이 뭐라고 생각해? 저거 좋은 정책인데? 50대 60대 부모님들도 야 민주당이 내년 대학 등록금 반값으로 해준대. 응? 학생들도 근데 국민의힘은 그런 예산을 그런 예산은 어디서 확보합니까? 네 해외 여행비 줄여. 정말 이런 것들을 민주당이 계속 정책으로 싸워줘야죠. 총선 앞두고 김건희 이런 거는 적당히 하는 거야. 총선을 앞두고는 정쟁을 가지고 싸울 때는 그냥 국정조사하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큰 어젠다를 갖고 국민의힘과 싸울 때는요 정책으로 싸워줘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정책 갖고 싸우면서도 뒤에서는 윤석열 정부가 얼마나 파렴치하고 그런 비도덕적인 도덕 불감증에 갖고 있다는 거는 국정을 통해서 밝히면 되는 거고. 그러니까 이런 정책을 개발해서 누군가가 대표적으로 발의를 하고 그래서 국회에서 총대를 메고 그런 사람들이 많아져야 돼요. 그렇죠? 그게 아쉽다는 거예요. 노인들 빈곤율 OECD 국가 1위다. 노인연금 인상해야 된다. 누가 반대하냐고. 응? 노인들 지금 빈곤율이 점점점 경제가 어려워져서 자식들에게 의지했던 노인들이 너무 빈곤해진다. 물가 상승과 더불어서 노인들 연금 올려야 된다. 민주당이 던져. 국힘당 재정 파탄 직전이다. 민주당 무조건 복지 예산 확충. 민주당이 무조건 승이야.
세대에 맞춤, 노인복지, 청년복지, 그 다음에 사회 폐업한 자영업자들 구제할 수 있는 법안들 던지고, 지금 얼마나 자영업자들 망해가면서 그 빚에 허덕이고 심지어 폐업도 못하는 그런 자영업자들이 있습니까? 정책으로 던져서 싸울 생각을 해야 돼요. 이런 걸 못하는 거예요. 너무 답답해요. 168명이나 있으면 뭐든지 법안 통과시킬 수 있거든. 그렇지 않아요? 뭐든지 법안 통과시킬 수 있어. 168명이야. 청년 반값, 노인, 재정, 그럼 재정 확보는 어떻게 할 것이냐? 쓸데없는 SOC, 아스팔트 뒤집어 까고 이런 거 줄여라. 청와대 돈 줄여라. 용산 돈 줄여라. 얼마든지 하고, 이 세수 확보는 법인세 올려라. 얼마든지 할 수 있거든요. 제가 그래서 여태까지 내가 진짜 안일한 민주당의 대응 방식은 정말 국정감사 실망을 했고, 그 국정감사가 이슈도 끌지 못하고 한마디로 득점을 할 수 있는 기회에 실점을 하고 앉아 있는 거예요. 모든 국정감사의 이슈가 다 사라지고 김포로 덮어버리고, 그 김포에 끌려다니는 민주당을 보면서 정책과 어젠다도 없고 스타도 없고 너무 낙관하고 있지 않나, 그런 우려가 있어서 민주당은 딴 거 없어요. 내년 총선은 국민을 위한 총선을 만들려 그러면 국민들이 니즈가 무엇인지 정말 체감해서, 지금 다들 경제가 안 좋고 물가 올라가고, 지금 물가가 올라가는데 왜 사람들이 심리적인 압박이 더 크냐면요, 물가 상승 대비 내 임금 실질 소득의 상승은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솔직히 경기가 안 좋다 보니까 나의 일자리마저도 불안함을 느낀다는 거예요. 고용 안정의 불화, 그리고 물가 상승과 더불어서 실질 임금의 마이너스가 되다 보니까. 그래서 이런 것들을 정말 민주당이 좀 제대로 선점을 해서 싸워갔으면 좋겠다. 쓴소리 한마디 했습니다. 입으로만 경제 민생 챙긴다 그러지 말고 법안으로 던져라. 정책으로 던져라. 민주당 앞으로, 민주당 하면 생각나는 게 없잖아. 아직도 내년 총선이야. 민주당 앞으로 생각나는 게 없어. 오로지 이재명, 검찰 싸움 이거밖에 생각나는 게 없어. 민주당 지금 국민의힘 하면 뭐가 생각나요? 김포가 생각나요. 벌써 아젠다를 뺏긴 거예요. 그렇죠? 국민의힘 하면 벌써 서울시 메가시티가 생각난다고. 그럼 민주당은 지금 생각나는 게 없어요. 친명 비명밖에 생각나는 게 없다는 거예요. 뭔가를 던져야죠. 뭔가 이슈를 던져서 민주당이 이슈의 주도권을 갖고 국회의 주도권을 가질 수, 의석이 많으니까 국회의 주도권을 갖고 있을 수 있어요. 던져야죠. 무조건 총선을 앞두고는 좋은 정책 던져갖고 싸우면 되는 거예요. 그게 아쉽다.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여러분들, 우리가 이제 김포의 서울시 편입, 여기에 이제 뭐가 가장 지금 난감한 사람이 누굴까요? 갑자기 국힘당에서 김포를 서울시에다 편입하자고 그러니까 구리, 광명 막 여기서 날려요. 누가 가장 난감할까요? 오세발이죠. 오세발이. 오세발이는 차기 대선을 준비를 하는 사람입니다. 그렇죠? 김포 서울시를 승낙해도 마이너스고 반대해도 마이너스예요. 그래서 오세발이가 딜레마에 빠졌어요, 지금. 왜 그러면 오세발이는 영원한 서울시장이 아니라 얘는 대선을 보거든요. 대선을 보다 보면 당연히 경기도라는 어마어마한 인구가 가장 많은 경기도민의 심리를 건드릴 수가 없죠. 그래서 오세발이가 지금 택한 게 뭐냐면 여론을 수렴하겠다. 시간을 끌고 있는 거죠. 연구 인력을 해서 지금 여론을 살피고 있는 겁니다. 근데 서울에 있는 당협위원장들은 전부 반대를 하고 있어요. 서울이나 지켜라라고 하면서 혀를 차고 있습니다. 비공개, 오세훈이가 지금 서울시 국민의힘 소속 서울 지역 당협위원장, 내년에 서울에서 출마할 당협위원장 30명과 비공개 만찬을 했어요.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거예요. 그렇죠?
오세훈이 같은 경우에는 대권에 나가려고 그러면 어느 한쪽을 포기하고 서울시는 더 이상 포화 상태이기 때문에 경기도를 영입할 수 없다라고 해버리면 경기도에서 미운털이 박힙니다. 오세훈의 딜레마가 있는 거예요. 오세훈이가 과연 이 난국을 어떻게 헤쳐나갈지 그것도 지켜봐야죠. 재밌는 겁니다. 결국은 오세훈은 계속 연구만 하다가 확실한 대답을 안 할 거예요. 왜? 오세훈이가 봐도 이거는 실현 불가능한 일이거든요. 굳이 오세훈이가 나서서 이 일을 해결할 마음이 없는 거예요. 적극적으로 김포시를 서울에 편입하겠다 얘기 안 하잖아요. 안 된다고 얘기도 안 하잖아요. 오세훈은 시간을 끌면 이거 어차피 안 된다는 걸 알고 있어요. 그래서 애매모호한 스탠스를 벌리는 겁니다. 네, 오늘 1번 김포시 서울 편입은 놔두면 지들끼리 치고받고 하다가 그냥 끝납니다. 아니란 민주당의 대응 방식, 아젠다를 던져라, 의제를 선점해라, 정책으로 싸워라, 국조는 뒤에서 투트랙으로 하면 된다 라는 주제였습니다. 여러분들 뭐 공감하시는 분들도 있고 좀 제가 답답한 마음에 여러분들에게 좀 말씀드렸습니다. 네, 여러분들 친윤 감별사 이철규의 복귀는 분당 대비용이다. 저는 그렇게 평가를 합니다. 뭘로 됐냐? 여러분들 이철규가 누굽니까? 윤핵관의 핵심이죠. 사무총장 했던 자예요. 강서구 재보궐선거의 패배의 책임을 지고 임명직들 다 물러나라고 할 때 이철규가 사실상 총대를 메고 물러났던 자입니다. 당 사무총장 자리는 결국은 내년 공천권을 행사할 수 있는 자리예요. 그렇죠? 근데 혁신위원장 인요한을 데려다가 혁신한다 그러더니 인재 영입을 위해서 이철규로 임명했다는 건 뭐냐면 비례대표 전부 검사들 꼽겠다는 겁니다. 그렇죠? 이거는 진짜 노답이에요. 노답. 이게 이제 민주당이 내년 총선에서 이제 승리를 할 나름은 특히 수도권의 선거를 전부 강서구청장 보궐선거로 만들면 돼요. 결국 이철규 임명원은 윤핵관 검사들 윤핵검, 그렇죠? 윤핵관이 아니라 윤핵검 인재 영입으로 데리고 들어와 갖고 공천하겠다는 거예요. 공천하겠다. 아무리 얘 지금 나간 지 한 달밖에 안 됐는데 얘네들은 진짜 반성이고 이런 걸 진짜 뻔뻔한 건지 어떻게 이런 생각을 할 수 있냐고요. 결국 친윤 인사들 비례에 다 주려고 하는 거예요. 그거 아니면 반성한다 그러더니 오히려 이철규가 누굽니까? 친윤 감별사 역할을 했던 거예요. 이게 이준석이에 대해서 윤석열이랑 문자 메시지 주고받다가 걸렸던 자예요. 걸렸던 자. 국회에서 이렇게. 이철규가 8월 달에 사무총장 할 때 함께 하는 배에서 멀쩡한 배에서 노를 거꾸로 젓는다. 구멍이 내는 노를 거꾸로 젓고 구멍이나 내는 사람들은 배에 같이 승선할 수 없다. 결국은 윤핵관 외에는 공천 주지 않겠다. 얘기했던 자예요. 막 가자는 거죠. 결국 윤석열 대통령의 어떤 문자 공개됐었죠. 내부 총질 이준석이를 겨냥했던 거고. 사실상 여러분들 이준석의 신당 그 파괴력에 대해서는 제가 나중에 분석을 좀 해준다고 했지만 기정사실화예요. 제가 보면 공천관리위원회나 어떤 것들이 발표되기 전에 11월 제가 볼 때는 이달 말 다음 달 초에 신당 창당 및 탈당할 가능성이 제일 커요. 왜 그러냐면 공천 못 받아서 나갔다는 오명을 받기 위해서 공천 못 받아서 나가는 오명을 받기 위해서라도 유승민이나 이준석이는 미리 나갈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래서 왜 김기현이나 국민의힘의 당 지도부가 홍준표, 이준석, 유승민 김재원 이런 애들을 왜 사면을 해줬냐면 사면까지 해줬는데 한마디로 탈당의 명분을 훼손시키려고.
신당 창당의 명분을 훼손시키고 배신자 낙인을 찍으려고 일부러 사면을 해준 거예요. 그렇죠? 그렇게 해갖고 배신자 낙인을 찍고 결국은 국힘당이 아니라 민주당 이중대다라고 결국은 몰아가려는 겁니다. 근데 이미 타이밍은 끝났어요. 대통령의 지지율이 40% 정도까지 되고 올라갈 모멘텀이 있다고 하면 신당 창당이 불안할 수 있지만 윤석열의 지지율은 20%대로 꼬라박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면서 김기현이가 마치 지가 왜 그러면 홍준표는 이렇게 분노를 하냐. 홍준표가 볼 때 김기현은 가짠거든요. 2011년도인가 홍준표가 당대표 할 때 7개월인가 당대표하고 서울시 2008년도였군요. 보궐선거 오세훈이 패배하자마자 홍준표가 물러나고 그 다음에 박근혜한테 비대위원장을 줬거든요. 그러면서 박근혜가 천막 당사 뭐 쇼하면서 그렇게 해갖고 총선 승리를 이끌었어요. 근데 그만한 국민의힘도 이제 스타가 없어요. 그때 홍준표가 당대표 할 때 홍준표 비서실장을 했던 게 바로 김기현이에요. 근데 그런 자기 비서실장 했던 놈이 자기를 징계하고 당원권을 정지시키니까 수모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렇죠? 생각해 보세요. 내 비서였던 새끼가 나를 징계해. 얼마나 치욕스럽겠어요. 응? 홍준표가 그래갖고 의미심장한 얘기를 하죠. 2011년도였네요. 한 번 바람나 가출했던 사람이 두 번 가출 안 할까? 이건 무슨 말이냐면 한 번 바람나 가출했던 사람이 두 번 가출 안 할까는 바른미래당과의 분당을 얘기했던 거예요. 그때 바른미래당의 유승민, 그 다음에 뭐 이준석 한 번 가출했던 사람들이잖아요. 그래서 홍준표가 이준석과 유승민을 경계를 하면서도 사실상 탈당과 신당 창당을 기정사실화한 겁니다. 이게 굉장히 앞으로 시끄러워질 거예요. 인재영입위원장에 이철규 전 사무총장이 됐다는 것은 대놓고 친윤 공천한다는 거예요. 그럼 수도권 의원들이 가만히 있을까요? 가장 국민의힘이 애킬레스건이 어디냐면 TK예요. TK. 수도권에 있는 어떤 국민의힘의 내년 총선에 나갈 사람들은 전부 당협위원장이에요. 현직이 아니에요. 대부분 배지를 달고 있는 사람들은 TK인데 그 배지를 달고 있는 사람들이 자기 서울로 수도권에 나가라고 하면 나가겠냐고요. 뭘 한다고 그 사람들이 죽으러 가라는 소리밖에 더 있습니까? 그럼 이 사람들이 가만히 있겠냐고. 내 배지 뺏어간다는데. 두 번째 뭐가 문제냐. 그러면 그래 안방에서 3선 4선 했던 안방 대장들을 수도권 험지론을 착출론을 자꾸 띄우고 있는데 그러면 우리 나가면 누구 공천할 건데. 이게 되는 거예요. 그렇죠? 수도권 그 안방에서 3선 4선 그래 딴 데 나가라 그러면 그래 너무 여기서 있으니까 욕먹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하지만 그럼 우리 나가면 누구 공천할 건데. 이제 거기서 만약에 친윤 인사들이 되고 하마평에 오르면 개싸움이 나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되냐. TK에서는 또 무소속과 국민의힘이 붙는 거예요. 그런 거 많이 봤잖아요. 그렇죠? TK 홍준표도 여러분들 대구시장 할 때 무소속으로 당선됐잖아요. 응? 홍준표도 무소속으로 당선됐잖아. 그래서 결국은 국민의힘의 가장 베이스인 TK 지역이 인류한이가 계속 수도권에 나가라고 하면 얘네들은 가만히 있지 않아요. 반발해요. 그래서 윤석열의 지지율은 아마 내년 총선 직전에는 제가 보면 20% 초반 또는 10%대까지 떨어질 수밖에 없어요. 대구에서 민주당 국회의원이 탄생할 수 있는 곳이 몇 군데 있어요. 예전에 대구에서 구청장이 한번 당선된 적 있죠. 대구도 한번 안동 같은 지역 있잖아요. 이재명 당대표의 고향 이런 데도 한번 싸워볼 만해요. 제가 보면 이런 국힘당은 아예 시한폭탄을 제거했다고 생각하는데 다시 폭탄을 쥐고 들어온 거예요. 이준석의 탈당, 유승민의 신당
어떤 제3지대, 이번에는 제3지대는 무조건 제가 보면 성공해요. 그 제3지대를 경계해야 되는 게 민주당의 몫입니다. 저쪽은 분열됐지만 민주당은 지지층이 분열되면 안 돼요. 가장 불안한 게 뭐냐면 전 열린민주당 출신들이 손혜원을 기반으로 신당 창당을 하려는 움직임이 있는 거예요. 그들은 또 민주당을 분열시킬 겁니다. 이재명을 지키겠다고 입으로는 얘기하지만 신당 창당을 꿈꾸는 자들이 민주당을 파괴하는 거예요. 이걸 조심해야 돼요. 그리고 하여튼 국민의힘은 폭탄이 들어왔다. 이렇게 제가 논평을 좀 해드리고 싶고, 그 다음에 지금 여러분들에게 좀 앞서 나가는 심층분석 국제 문제를 좀 하나 해드리면, 지금 미국이 지금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전쟁에 난민촌을 이스라엘이 오늘 폭격을 했어요. 근데 미국이 화들짝 놀랐습니다. 왜 그러면 이 난민촌을 폭격을 해갖고 결국은 사상자가 1000명이나 또 나왔어요. 하마스가 이스라엘을 선제 공격하는 것은 국제적으로 비난을 받고 지탄을 받아야 될 대상 맞습니다. 그렇죠? 근데 가자지구가 서울보다 인구 밀도가 훨씬 높아요. 그래갖고 사실상 인정총서 하마스를 잡겠다 그러면서 전투를 하게 되면 하마스 입장에서 하마스라는 가자지구의 자치, 정부, 정당, 이 사람들은 인간 망패를 쓸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인명피해가 늘어나는 거예요. 왜 미국이 중동의 확전을 걱정을 하고 왜 자꾸 이스라엘이 팔레스타인과의 전쟁에서 민간인 피해자가 나오는 것을 우려를 하냐? 딴 게 있습니다. 뭐가 있냐? 결국은 이슬람 민족은요, 이 이스라엘의 공격의 배후에 누가 있다라고 생각합니까? 늘 미국이 있다라고 생각해요. 기정사실이고요. 미국이 이스라엘에 무기를 대주고 돈을 대주니까 결국은 미국의 어떤 펜타곤이나 미국의 경제를 움직이는 것은, 미국의 언론을 움직이는 것은 유대인이니까. 그렇죠? 이런 비극을 멈추게 하기 위해서는 미국의 역할이 큰데 미국이 방관하니까 욕을 먹어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가장 미국이 두려워해야 될 게 뭐냐? 결국은 이슬람은 없어지진 않죠. 미국인들이 가장 두려워하는 것은 제2의 9.11 테러예요. 제가 보면 조만간 미국에서 테러가 발생할 거예요. 중동인들은 반드시 신의 가호에 성전을 치르겠다라고 얘기합니다. 전쟁은 지금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의 가자지구에서 전쟁을 치르고 있지만 복수를 미국에다가 합니다. 늘 그래 왔어요. 그래서 9.11도 터진 거예요. 그렇죠? 9.11이 왜 터졌어요? 결국은 이라크 침공 이후에 아랍인들의 분노, 중동을 편가르기라고 친미 정부를 세우는 거에 대한 이슬람권의 분노였죠. 결국은 이슬람이나 중동의 전쟁은 그 배후에는 모두 미국이 있다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미국인들에 대한 증오가 역대 반미 정서가 중동에서 최고를 올라가고 있는 거고, 이렇게 계속 이 민간인이 희생되고 전쟁이 오래가면요, 결국 위협은 미국이 받는 거예요. 제가 볼 때는 미국이 전쟁을 멈추게 해야 돼요. 유독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전쟁에 미국이 작아지는 이유가 미국의 주요 모든 권력을 유대인이 잡고 있어서 그래요. 미국 국민들만 점점 위기에 몰고 있는 게 바로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의 전쟁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예, 오늘 제가 준비한 심층 분석은 여기까지입니다.